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팩트시트 공개 이후 정치권, 산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는 정치권의 입장이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조만간 중국에 뒤처질 거라는 섬뜩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도 시급합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과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제가 생각에 약간 해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과거 무역과 산업에선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산업, 외교, 안보가 하나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경제 안보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이를 피부로 실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경제 영토 확장의 총사령탑이시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트럼프가 터프가이라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터프하다는 소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계신데 네. 며칠 전에 보면은 중동 네. 거기서 아랍에미리트 UAE 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네. 가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UAE는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연관이 되는데 대통령님의 첫 국빈 방문이시기도 하고 UAE는 저희가 바라카 원전이라는 그렇죠. 첫 원전 수출국이기도 한데 네. 이게 지난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양국 관계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다운됐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시 토대를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이제까지는 큰 의미가 있었던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다면 네.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는 제3국을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부분들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진출하자. 네. 예를 들면 우리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바라카 원전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그리고 UAE의 운용력 그리고 자본력이 합쳐져 됐는데 이런 내용을 바라카 하나에서 그치지 말고 제3국을 같이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어떤 합의를 해냈습니다. 그게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가 원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중요한 우리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어떻게 할까요? 방어적 성격이라면 이번에는 전 세계로 같이 진출한다니까 공격적인 성격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셨는데요. 저희가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 경제 영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을 확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숙제로 되어 있는데 UAE는 중동과 아프리카 일종의 거점인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또 대통령님께 역점을 주셨던 게 우리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K푸드, K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동이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서 교두보로. UAE를 활용하고 UAE도 적극적으로 K 문화의 K 한류의 허브가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진출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어렵게 타결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대담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장관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에게 조선업과 같은 것이 몇 개가 더 있다면 아마 이번 협상이 확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앵커님께서 조금 초기에 이번에 지금 현재 그 관세 협상이 단순히 관세율을 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나라의 힘과 힘이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경제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심지어 우리 이번에 군사 분야도 있었는데 국방력,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힘과 힘이 어떻게 보면 부딪혔던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글로벌 탑 10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의 그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참 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말 절감을 했던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최전선에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도 그런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인터뷰할 때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그 요즘은 나라의 힘이라는 게 기업과 산업의 힘인 경우가 많고 미국이 왜 조선업에 대해서 저렇게 애착을 할까? 한국 조선과의 협력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조선 같은 분야가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 광물들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힘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또 하나 들고요. 지금부터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현재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좀 이따 더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할 때 저희가 보이지 않는 힘 중에 하나가 기업과 정부가 같이 가는 거 이것도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이 정부 혼자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나 자체 산업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뛰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이건 좀 뭐 다른 있겠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제일 아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아쉽다. 자기가 원래 다 미국에서 다 잘했던 조선업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미국이 넘버원이었던 데였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업의 어떤 소중함, 우리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우리가 어떨 때는 못하면 못한다 꾸짖기도 하고 뭐 하지만 없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소중한 존재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과락은 면했다. 또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좀 잘했다고 좀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저희가 원래 3,500억 불을 전부 현금 투자했었는데 그걸 연간 한도를 뒀다는 거, 200억 불 한도를 뒀다는 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보람 있게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외환시장 분야에 있는데 환율인데 연간 3,500억 불이 나가는 것하고 연간 한도가 있어서 200억 불까지 어쩌면 맥시멈 그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작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환시장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떤 국민적인 부담 이런 부분에서 큰 어떤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 1,500억 불은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 협상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분야라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아요. 자, 미국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미국이 굳이
한국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는데 고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사업을 과연 주겠냐. 오히려 정반대로 고위험, 저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하지 않겠냐. 그럼 우리도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런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던 분야였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이동 가져다가 뭐 이렇게 내년 중간 선거에 쓰니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두 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는 미국 이제 상무부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분야들이 전략적으로 미국이 아쉬운 분야들 꼭 있어야 되는 분야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게 또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자금을 용처에 들어가 있는 용처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용처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도 들어가 있고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희귀 광물들 이런 분야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좀 지금 현재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아무리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원리금이 회수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판단에 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분야는 정해졌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선정할 때 기준이 뭘까가 놓고 고민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무슨 개념이냐면 그게 MOU에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 투자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정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 선정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프로젝트 수행을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프로젝트의 수행의 우선권은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매니저의 선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나름대로 저희 안전장치는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게 나중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제가 이제 양국과 프로젝트의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위원회 제가 산업부 장관이 제가 위원장이 되고 미국 쪽에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 러튼직 장관이 위원장인데 모든 중요한 이슈는 두 협의체위원회 위원장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리스크만 큰 데만 가가지고 결국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건 아니냐. 원리금 회수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최우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하고 이제 서명한 투자 MOU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을 이야기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요. 그 조문들의 저희들이 조문 영문과 한글본을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조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양국 정부 간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일종의 합의다는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양국 간에 미국이 법이 있지만 우리도 법이 있지만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 양국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FTA 저희가 비준도 했고 미국도 비준도 했던 거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고 하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MOU를 맺었다. 그리고 그게 법적인 기속력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국 관계,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의 어떤 친소라든지 서로 통하고 서로 그런 게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양국 정상 간의 모습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양국 정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양국 정상에 가깝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저런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굉장히 어떤 개인 간의 친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영어로 표현하면 케미가 맞다고 보통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양국 관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법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관계, 정상들 간의 상호 어떤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국이 서로 어떤 보완성을 가지고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분야가 훨씬 더 양국 관계 앞으로도 규정을 할 것 같고 중요하게 중요하게 장관 얘기를 지금 듣다 보면은 MOU 이제 체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장관께서는 이번 MOU는 국회 비준 받아서는 안 된다. 왜? 권투하는 선수가, 권투 선수가요. 링에 오를 때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국회하고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국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월요일 날 원래 대통령님과 같이 순방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월요일 날 긴급하게 우리 국회 산업위에 보고를 잡아서 저희 MOU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출국을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국회가 가장 우려를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재정적인 부담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냐가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지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간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국회한테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국회가 정하는 룰에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하고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MOU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MOU는 일정 부분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만 비준을 동의를 받고 불리한 부분은 동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안의 내용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했고 그 내용들 다 국회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미국과 협상하면서 바꾸고 수정을 협상을 해날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이걸 조약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조약으로 인정한다는 소리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으면서 이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이게 법이 된다는 소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건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고쳐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국내 기존의 것은 법이잖아요. 만들어놓은 법이니까 그 법을 위반한 꼴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을 하고 다시 또 이 법을 또 고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상대편이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 나 하기 싫어 하면은 왜 너희는 법으로 했는데 내가 왜 그걸 왜 바꾸냐. 예를 들면 5대5 배분 제가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5대5로 수익 배분을 나중에 이 원리금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안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왜? 국내법으로 이미 한국에서 5대5로 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5대5로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국회와 상의도 하고 국회 동의와 국회 법률 제정을 통해서 검증도 받고 국회 뜻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게 특별법인가요? 그게 특별법입니다. 그게 특별법이고 그렇지 않은 MOU 전체에 대해서는 협상팀에 좀 여지를 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일본이 이제 5,500불을 지는데 일본도 국회 비준을 안 받습니다. 그런 네. 논란 자체가 일본에서는 없고 돼 있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준이 없는 거라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재정이 들어가는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국회하고 상의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재정을 할 테니까 네. 이런 부분 전체 MOU 전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내용들도 이런 이 MOU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팀이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는 걸로 계속 하고요. 자, 설득해 이번 나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25%였던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강 업계인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자,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철강 관세 부과 멈춰주세요. 저거 들고 있는 분이 이강덕 포항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지만 미국 관세 폭탄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벼랑 끝에 물린 포항 지역의 철강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 시장님 가서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제 국력의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입장은 한국만 50%인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을 관련된 뭐 일본, 유럽, 영국 이런 다 지금 50%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나중에 저희들 협상이 이어지는 조금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이 나갈 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철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미국 배를 이제 건조를 할 텐데 만약에 철강 관세가 50%면 그만큼 미국의 배값이 더 올라가는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앞으로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이야기도 네. 하고 미국 측에 설명도 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MOU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상팀에 조금 더 여지를 주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또 발표하기도 철강 했었습니다. 산업 고도화 방안. 네. 네. 그 내용인데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철강 산업이 어려운 게 지금 저가 외국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한 이렇게 공급 과잉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상 관련해서 수출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 철강 산업이 저탄소로 고부가가치화로 전환해야 될 이슈가 세 가지 분야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서 이제 철강법을 하나 제정을 철강법이요? 제안을 해놓은 그게 상황입니다. K스틸법 K스틸법입니다. 우리 일명 이제 네네. 우리 K스틸법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제가 일단 UAE 갔다가 순방을 다 못 마치고 돌아온 이유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철강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그 산자위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UAE에서 갔다가 부랴부랴 다시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그만큼 철강법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법인데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제 K스틸법 주요 내용을 좀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네, 맞습니다. 주요 내용 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철강 산업 경쟁력 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고 인프라 그다음에 부적합한 철강제 이제 수입 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요게 이제 K스틸법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내용들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가의 수입품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전환할 때 철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비 조정 이슈, 통상 대응 이슈, 경쟁력 강화 이런 내용들을 네. 모두 다 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큰 전기가 하나 마련이 돼서 내왔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그 이슈 때문에 저희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도 만들고 그렇죠. 2차 보전 상품도 만들고 해서 단기적인 어려움도 저희들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게 많은 분야입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합니까? 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 4군데 정도 네, 올해 지정된 게 이제 4개예요. 네. 주로 석유화학하고 철강, 맞습니다. 광양하고 포항도 이거 위기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위기 지역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뭔가 좀 달라집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그 기업들이 일단 생산량을 조정을 할 때는 마찬가지 2차 금융 지원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보조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석유화학, 철강으로 대표되는 어떤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네. 저가품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기 이런 분야는 단기적인 대응과 어떤 근본적인 대응이 이렇게 같이 좀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재정 지원이 같이 가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이제 공급 과잉 이슈를 줄여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철강 같은 경우는 수소화는 제철 같은 우리 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분야에서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정부의 R&D 지원이라든지 기업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야가 철강과 석유화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면은 각 곳곳의 분야에서 저희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분야에서 그 제가 처음에 각별하게- 지적한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네. 새로운 성장 동력 찾지 못하면은 네. 주력 지금 수출 산업마저도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장관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의 비전이 뭐냐 이런 비전이 이야기를 뭐냐? 네. 물어보는데 저는 그 비전 이전에 우리 지금 산업계는 생존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금 아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까 조선도 원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중국의 조선이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지금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는 분야고 저희가 미국의 마스가라고 표현된 마스가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가는 분야가 있고 미국이 나눠져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조선 산업에서 이거 미국으로 무슨 어느 분들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데 미국 시장을 뚫는 분야가 하나 있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는 분야이고요. 우리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가 모든 산업이 지금 그런 이슈가 다 석유화학과 철강에서 먼저 나타나고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중국 가서 보면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뭐 에너지 파트, 뭐 경공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산업 비전의 첫째가 생존의 토대를 갖추게 만들어요. 저는 산업과 기업의 지금 핵심 하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춰주게 만드는데 훨씬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또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어요. 관련해 갖고요. 준비됐습니까? 혹시 한번 바로 저건데요. 지난 15일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사업장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00억 달러 들어가는 이제 또 프로젝트 아닙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동안은 MOU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말들은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서로 타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1,500불을 어떻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화 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참모총장님도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상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저희보다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는 분야가 근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원하고 뭐 해군 참모총장도 원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미국 의회에서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법 이름이 번스 톨랩슨 법이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말씀도 하셨고 그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 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우선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법 절차가 같이 병행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MOU의 내용에도 보면은 양국과 조선업 협력 관련해가지고는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하게 되어 있냐면 관련되는 규제 완화를 해나간다는 내용이 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해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과제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 현장에 미친 영향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 그리고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기업과 그 일터를 지켜내고 확장시켜주고 더 낫게 만드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대전환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술이 산업과 통상 환경의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고요. 과거를 지탱했던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상 질서의 대전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한국 경제인 협회 이게 전에 이제 정경련이죠. 네, 그렇죠. 정경련 이제 한국 경제인 협회가 한국하고 중국의 산업별 격차를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중국 기업 경쟁력 수준 이렇게 보면 한국을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02.2 거의 뭐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5년 뒤 멀지도 않아요. 5년 뒤 보면은 112.3 이렇게 되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 대부분이 이제 중국한테 다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관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경쟁력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저거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생존의 그 문턱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지금 더 비관적이에요. 더 저는 우리 경제의 산업의 어떤 경쟁력 수준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우리 기업 중에 중국은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와서 순환하고 발전하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과거에 한 30년, 20년, 10년을 보면은 그 기업이 그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DJ 김대중 대통령 때 나왔던 벤처기업 붐을 타고던 네이버 네. 정도가 애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들도 안 나타나고 특히 더 안타까운 건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 수년째 동일한 산업 구조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 산업이 정체되어 있고 우리 기업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시그널인 반면에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은 계속 매달 이렇게 한 칸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이렇게 가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를 우리가 일단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일단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네. 최우선 과제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다음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적으로 보이는 분야가 이제 석유화학, 네. 철강입니다. 알다시피 석유화학, 철강이 불과 5년, 10년 전만 좀 하더라도 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죠. 예. 네.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 우리 산업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 주력 수출 품목, 특히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각 지역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중추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했던 네. 지역 경제, 지역 일자리를 했던 그런 중추 산업들이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시그널이 지금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산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산업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걸 그냥 두면은 미국 조금 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조선업 같이요. 네.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한번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건설하기 어려운, 다시 세우기 어려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식을 저는 우리 국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좀 같이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KBS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뭡니까 이제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 시리즈 2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이제 참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인재 관련된 내용을 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분야가 특히 우리나라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정치권, 네. 그리고 학계 이런 데서 지금 기업을 산업을 이처럼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홀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홀대에서는 사라진다. 이걸 일단 그런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감대 이게 절박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K스틸법, 석유화학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같이 통과가 됐는데 이와 같은 노력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난 14일이 장관 취임 100일 맞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 기자간담회 한 것 같은데 이때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뭘 강조했는지 보여주시죠. 자, 석유화학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철강 산업 구조 개편했고요. 제조, 인공지능, MAX 이거 굉장히 용어가 어려운데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육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겠다. 요 이제 세 가지가 아마 장관 머릿속에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가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기서 첫 번째 구조 개편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얘기하는데. 그 구조 개편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센티브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제 제 여수를 내려가는데 저희 특히 이제 지금 제일 그 분야의 그런 분야가 지금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다음이 이제 철강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법적 근거 있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통과시켰던 게 석유화학법입니다. 그 석유화학법에 재정적인, 세제적인, 금융적인 그리고 규제 완화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제일 이슈가 이제 공급 과잉 이슈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공급 과잉 이슈를 줄일 거냐는 양을 줄여야 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뭘 해야 하면 기업과 기업이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공정거래법상에 담합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기업과 기업이 야 우리 같이 해가지고 이걸 좀 줄이자는 이야기조차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법을 통해서 그건 담합행위가 아니다. 기업과 기업 간이 그런 논의를 할 경우에는 담합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들이 법적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과 기업들이 그런 논의를 할 때 이거 하다 혹시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부담에서 훨씬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다 그것만이 아니라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의를 했으면은 이 공동행위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면은 공급 과잉한 걸 줄여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큰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법이 들어가게 돼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은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논의를 했냐면 그런 법적인 문제 또 이걸 합하게 되면 금융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 근거방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수에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또 기업들한테도 요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한 10여 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돈을 벌었죠. 네. 대주주들이 이제 돈을 벌었으면 이런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할 때는 그렇죠. 돈 벌 때는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한 푼도 안 나고 정부에만 돈을 구한다. 이건 국민들의 이 감정이 안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단 기업들도 이렇게 된 거에서는 기업들이 할 자구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충분한 자구 노력 하에서 정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유화학과 철강은 우리 산업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철강과 맞습니다. 석유화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과 철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기초 소재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석유화학과 철강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왜 철강을 저렇게 지켜내려고 우리한테 관세 50%를 하냐면 그만큼 철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꼭 지켜내야 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저희 당국자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우리 국민들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석유화학과 철강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부도 이 업계와 정부가 같이 해서 꼭 지켜내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한마디만 더 하면 일본에서 20년 동안 지금 석유화학을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이게 석유화학 업계도 계속 지탱을 하고 지속하고 또 미래에는 고부가치 산업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우리 모두 언론 포함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을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구조 개편해갖고 잘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 정부가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제 NDC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높게 잡아갖고 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한다. 이거는 동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냐? 한번 그래픽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국가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저 끝에 있어요. 저 17위.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파리 협정 탈퇴하겠다 선언했고 중국 역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이거 왜 굳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은 목표 내세워서 산업계 부담 지우느냐 스스로 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야에서는 저도 이제 정부 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정부 내에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 내에서는 이제 정부 내 이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부처가 같이 맞물려 있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정부 내에서 하는 입장이고 지금 산업계가 이 부담해야 될 약이 몇 퍼센트냐면 산업 감축 24%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 분야는 한 68%, 건물은 53%. 그러니까 산업 분야가 사실은
가장 전체적인 파트 중에서 가장 적게 되는 분야라 네. 그러니까 53에서 61% 그 53에서 61%를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산업 분야는 24%를 지금 줄이는 분야라 그렇죠. 굉장히 작게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저탄소로 가는 분야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입장이지만은 불과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기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거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저탄소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일종의 불문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모든 산업 구조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탄소로 드라이브를 할 경우에 그럼 저희는 일종의 닥쳤던 계기가 될 수 있는 오히려 큰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되 기업들한테 부담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방향은 맞는데 왜 이렇게 속도라고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그 속도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감축량이 사실은 24% 정도로 작은 상황인 거고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정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소위 말해서 저탄소 전환하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이슈는 단순히 환경만 이슈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재정당국과 산업부 간에 공통의 이해하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부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기업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갈 때 필요한 R&D라든지 설비 전환이라는 부분들을 정부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년 뒤면은 저탄소 시대가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부담이나 이게 위기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저희가 하는 분야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 53에서 60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 분야는 24%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이제 강조한 것 중에 두 번째 그 용어 제가 생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AI는 뭐 저도 잘 알겠는데 AX 그리고 MAX 이게 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영어 약자인데요. 제조업이 manufacturing이지 않습니까? manufacturing AX가 인공지능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 영어 표현인데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이런 뜻이 이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네. 근데 거기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AX를 제조업의 인공지능 맥스가 일종 또 이제 맥시마이즈 하자는 뜻이잖아요. 이게 최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국과의 어떤 격차라든지 우리 이슈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이 지금 낮은 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보와 디지털화 거치면서 이 AX로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유일한 방안이 지금 AX,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 소재라는 게 어떤 굉장히 단단하고 물성이 좋은 소재가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걸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계속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소재 예를 들면 망간이다, 텅스텐이다 이런 다 섞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AI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AI를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제조까지 해내. 우리 3D 프린팅이 어떤 우리 아는 조그만 것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3D 프린팅은 소재를 직접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소재를 실제로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가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 인공지능화하는 분야이고요. 이 분야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들이 잠재력이 있는 게 저희들이 일찍 정보화를 하다 보니까 제조의 분야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어요. 양질의 데이터가. 지난번에 젠슨왕 엔비디아 사장이 와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한국이 AI의 허브가 될 것이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처럼 주요 산업의 데이터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풍부한 제조 역량의 데이터가 결국은 AI 시대의 그 일종의 핵심인데 원료인데 그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제조업의 제조 역량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삼성이나 HK, SK 같은 우리의 좋은 AI 관련된 기술도 그런 삼박자가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이 삼박자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AX, 맥스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맥스를 못 해낸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맥스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자체가 독불장군 형태였죠. 삼성이면 삼성 혼자 나가서 잘하고 SK면 SK, 현대자동차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 같이 있는 협력기업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소재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삼성은 모든 속재 공급망을 전 세계에서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국내 소부장은 조금 등한시했던 체제였었는데 지금은 이 AX가 되면서 어떤 체제로 바뀌고 있냐면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기술안보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불화수소 같은 핵심 부품 비용은 크지 않은데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은 그게 없으면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AX 시대에는 그런 분야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안보 관련해 가지고 희귀광물 우리 히스토리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못할 수 있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 대기업들도 국내의 중요한 어떤 소재 부품은 국내에서 국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연결되면 삼성만이 AX를 해서는 안 되고 삼성이 AX를 통해서 경쟁력 생산성을 올리려면 소재 부품, 국내에 있는 소재 부품 산업에 있는 국내 기업들까지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생태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에 저희들한테 어떤 갑자기 등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 타이완이 있습니다. 타이완을 아시아의 4마리의 영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안 보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AX가 되면서 TSMC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 순간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TSMC를 통해서 TSMC라는 회사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소부장 기업들, 협력 기업들 그리고 이것과 함께하는 연구소, 대학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소부장, 협력 기업들과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와 그리고 그 앞단에는 TSMC가 같이 하면서 일종의 AX라는 그 전환을 앞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까지는 큰 기업 하나가 현대자동차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수많은 협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같이 끌어올려서 이게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할 때 이게 맥스에 들어있는 큰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한 지역 성장. 이거는 왜 산업부에서 지역 성장한다는 게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행자부에서 뭐 지역 성장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왜 지역 성장이 중요한 거죠? 저희는 지역이 지금 지역 성장의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지금인데 저희가 각 지역에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근데 사람이 있으려면 일자리인데 결국 그러려면 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이제 산업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산업부에 이제 특별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각 지역이 잘 되게 만들려면은 산업과 기업이 지역에 있게 만들 정책을 가져가자. 그동안의 지역 성장 정책이 각 모든 정책이 정부에서 해왔지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앞서서 나가는데 중앙정부가 하냐, 지역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냐 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중요한 게 지역에 기업이 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역이 기업이 가게 만들어주려면 지역의 기업의 여건을 조성을 해야 돼요. 지역에는 특별한 규제 하나가 필요한 거고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거고 지역의 인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만 지역에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역 성장을 담당한 거고
저희가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낮춰져 있는데 지역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끌어올릴 때 저희 분야의 성장의 여력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제 산업부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3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요, 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규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거 이제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불과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정부 당국자한테 만날 때마다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압니다. 대기업의 또 사장으로 계셨잖아요. 네. 민간 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한번 풀겠습니다. 제가 이게 관세 협상하면서 제 모든 에너지가 그쪽에 있어 좀 아쉬운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기 때문에 제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이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기업들의 길을 살리려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기업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뭘 하나 할 때마다 지방정부 규제부터 맞아요. 공공관리 규제부터 중앙정부 규제까지 이 규제 완화하다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벤처기업들은 무슨 규제인지도 모르고 당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 하려는 의욕을 꺾는 분야가 이 규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요, 규제가 더 늘어나고 최태원 회장 지난번에 이제 예, 판넬 두고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더 늘어나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이거 그래서 안 한대요. 중견기업 안 오고 대기업 안 간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실감을 하고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왜 회장님들이 많냐면 기업이 크면은 쪼개는 거예요. 왜냐 크면은 중소기업 혜택도 못 받고 그리고 규제는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이 멈춰 있고 성장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고 상황인데 이 분야는 우리 최 회장님하고도 제 의기투합하고 있는 분야인데 잘하고 있는 분야 기업한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은 퍼니시먼트 이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안주하려고 하면은 안주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재정 지원, 금융 지원 부분들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 정도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산업 정책 그리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의 어떤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옆에 있는 우리 기업, 옆에 있는 우리 산업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이자 우리의 소득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기업들과 산업이 지금보다 더 잘 되게 그 잘 되면 우리 젊은 후배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낸 소득이 나옵니다. 잘 되게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권, 우리 모두가 좀 협심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지금 생존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특단의 산업 활성화 방안은 물론이고 국익을 지키는 능동적인 통상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인류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미래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현재의 주력 산업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 현명한 정책 집행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